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 손에 든 거 뭐예요? 스포츠의 꽃 올림픽. 올림픽의 상징 오륜기잖아요. 솔비 씨, 그러면 이 오륜기가 뭘 상징하는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럼요. 제가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연습해 왔거든요. 오륜기의 오륜 마크는 올림픽 정신으로 하나가 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이렇게 5개의 대륙을 상징하고요. 최근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또 많이 쓰이는 색깔들이란 의미가 더해졌대요. 네, 맞습니다. 모든 대륙, 모든 나라의 단합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단합과 평화의 상징,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최근에는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총집합되는 생생한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과학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더욱 정밀화되고 고도화된 스포츠 과학이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기량을 높일 것입니다. 스포츠 과학이 발전하고 분야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선수들의 경기력, 더 나아가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의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숨겨진 신기한 과학 원리, 그리고 올림픽을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오늘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스포츠 건강과학부에서 학생들에게 스포츠 과학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관련 전공을 가르치고 있는 김석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운동건강학부에서 선수 트레이닝 관련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 고주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굉장히 더 기대가 됩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과 함께 스포츠의 과학이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올림픽들 보면요, 정말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AI 기술들이 어떻게 올림픽에 접목되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경기의 코스, 그리고 전력 분석, 그리고 선수들의 식단 조절까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했다고 하고요. 또 구기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각 선수의 포지션별 움직임, 그리고 공의 속도, 위치 등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사상 최초라는 말이 유독 많이 쓰입니다. 특별한 취지가 있을까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파리올림픽을 기존의 올림픽 틀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초로 파리올림픽의 로고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로고를 함께 등장시키는데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단일 팀으로 구성하는 것도 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평등을 내세우면서 남녀 선수의 성비가 5대5로 정확하게 매칭시켰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올림픽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올림픽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의 유래라면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올림픽의 어원은 그리스에서 등장하는 제우스에게 바쳐지던 제전의 이름인 올림피아입니다. 올림피아는 사실 고대 그리스 옛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죠. 기원전 8세기부터 고대 그리스에서 여러 도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올림픽 경기를 열었는데요. 당시 시합은 육상 경기가 주 종목이었지만 전차 경기나 격투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고대 올림픽 경기가 처음 열렸던 것은 약 기원전 776년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고대의 설은 헤라클레스와 제우스의 일화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올림피아의 경기를 최초로 올림픽이라고 부르고 매 4년에 한 번씩 열었던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12가지 과업을 완수한 후에 이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그 영광을 제우스에게 돌리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 즉 지금의 올림픽의 시초라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와 제우스가 올림픽의 시작이라니 또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네, 네. 고대 올림픽은 여성은 참가할 수 없었는데 요즘의 올림픽과는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고대 올림픽은 올림피아에서 제우스 신을 기려 4년에 한 번씩 개최한 제전 경기였었는데요. 처음에는 종목이 단거리 달리기 한 종목이었었습니다. 이후에는 원반 던지기, 투포환, 레슬링 등이 추가됐지만 매우 단순한 경기였었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축제에 가까운 그런 행태였었습니다. 시인, 철학자, 예술가들도 참여해 문학과 예술 그리고 연극 등을 겨뤘었고요. 하지만 고대 올림픽은 여성의 참가가 금지되었었죠. 근대 올림픽도 첫 때에는 여성이 참가하지 못했었고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 겨우 여성의 참가가 성사되었지만서도 종목은 테니스, 골프, 요트로 한정돼 있었죠. 또한 고대 올림픽 제전 전후 3개월간은 그리스 모든 폴리스가 휴전하게 되는데요. 도시국가로 나눠진 그리스가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한 것은 올림픽 덕분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평화의 장이었던 것은 지금과 같은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고대 올림픽에서는 달리기 하나밖에 종목이 없었다고 하는데 파리 올림픽의 정식 종목은 32가지나 되죠. 그중에서 이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높이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TV를 보다 보면 와 이건 진짜 하늘을 나는 게 아닐까. 새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정말 가뿐하게 발을 넘잖아요. 이때 선수들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있을까요? 네, 높이뛰기는 두 개의 지주를 수직으로 세운 뒤 그 사이에 걸친 발을 뛰어넘는 경기잖아요. 발을 건드리지 않고 넘으면 바 높이를 계속 올리게 되는데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이용해 중력을 거스르며 자기 몸을 공중으로 쏘아 올려야 하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르게 까다로운 요소는 선수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입니다. 선수의 몸이 발을 넘을 때 선수의 무게중심은 바보다 낮게 지나갈 수 있고요. 이는 무게중심이 몸의 위치와 상관없이 중력의 중심점을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죠. 또한 높이뛰기 선수의 목적은 무게중심은 가능한 막대 아래를 낮게 통과하게 하면서 몸은 막대 위를 깨끗하게 통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높이뛰기의 기술도 과학이 발전하면서 진화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의 혁신을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사실 이 올림픽 전까지는 높이뛰기는 뭐 가위뛰기, 제자리 뛰기 또는 엎드려 뛰기 등과 같이 이렇게 몸 앞으로 주로 뛰었는데요. 미국의 딕 포스베리라는 선수가 최초로 등을 아래로 한 배를 위쪽으로 한 완전히 하늘에서 공중에서 눕는 자세로 네. 이 높이뛰기를 뛰면서 2m 24cm라고 하는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선수들이 뒤로 넘던데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배면뛰기, 즉 배를 하늘 위로 하는 이 배면뛰기는 사실 이 딕 포스베리라는 선수가 가장 처음 시도했고요. 사실 키가 193cm인 이 포스베리 선수가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훈련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로는 거의 모든이 아니고 100%의 높이뛰기 선수들이 전부 다 이 배면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선수네요. 그럼 기존의 기술들보다 배면뛰기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배면뛰기는 안정된 자세로 높이 도약할 수 있고 또 공중에서 무게중심이 낮게 만들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등과 허리, 다리를 젖히면서 생기는 U자의 빈 공간에 무게중심이 생기게 되면서 실제로는 이보다 10cm 이상 높은 곳에서 발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또 육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멀리뛰기도 있잖아요. 이 멀리뛰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네, 이 사실 멀리뛰기는요. 고대 올림픽에서도 존재했을 만큼 오래된 경기인데요. 도움닫기를 해서 위로 솟구치는 것이 높이뛰기라면 도움닫기를 해서 멀리 나아가는 게 멀리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는 건데요. 운동 에너지는 속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빠르게 뛰어서 세게 구름판을 밟게 되면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도약 각도인데요. 전문가들이 보는 이상적인 각도는 20에서 30도인데요. 도움 닫기의 속도가 빠르면 도약의 각도가 낮아져서 이상적인 각도로 점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점들이 선수들이 본인에게 맞는 적정한 속도와 각도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약 이후에 공중에서 발을 구르는 동작인 이 히치킥도요. 사실은 공중에서 몸이 회전하는 것을 막아서 더 멀리 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선수들이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은 약 0.8초로 굉장히 짧은데요. 선수들의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3.5걸음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중에서 4걸음을 걷는 선수는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스포츠 과학. 최근에는 최첨단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스포츠 과학의 발전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네, 스포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올림픽 경기력을 알고 싶다면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라. 네, 물론 과학기술이 모든 경기력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과학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3D 애니메이션 같은 곳에 사용되는 모션 캡처 장비를 활용해서 선수들의 자세를 교정하기도 하고 근육의 정기적 활성도를 검사하는 근존도 검사 장치를 부착해서 선수들이 근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은퇴한 우리의 역도영웅 장미란 선수도 선수 시절에 근육의 32곳에 전극을 붙여서 근육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인상에서 바벨을 들고 앉을 때 오른발이 10cm 정도 뒤로 밀리는 것을 파악해서 이러한 습관을 고쳐서 10kg에서 20kg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 교정은 부상의 가능성을 낮추는 그러한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록 향상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안전까지 과학기술이 책임져주고 있네요. 이 스포츠 과학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점점 이게 과학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기술 도핑으로 봐야 하나 이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많이들 생기고 있는데 혹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스포츠 과학이 가장 주목받았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베이징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특히 이 1년 동안 세계 신기록이 105번 교체되고 같은 해 있었던 크로아티아 대회에서는 한 대회에서만 17번의 세계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선수들의 절반 이상이 특수 제작된 수영복을 착용했다는 것인데요.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3년간의 연구 끝에 상어의 피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부력을 최대화하는 이런 특수 제작된 수영복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너무 큰 논란들이 되었고 결국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국제수영연맹이 이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네네. 있어서. 이것을 보면 스포츠 과학이 얼만큼 스포츠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현대 스포츠의 필수 요소로 불리는 스포츠 과학,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하나, 둘. 아침부터 운동을 하니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바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센터인데요. 저도 오늘 국가대표급 훈련을 받아서 국가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박사님, 제가 오늘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받는 훈련을 직접 받아본다고 들어서 이렇게 몸까지 풀고 왔거든요. 오늘 이곳에서 어떤 훈련을 받게 되나요? 네, 여기는 선수들의 기초 그리고 전문 체력을 측정하는 곳입니다. 또한 선수들이 고된 훈련으로 인해서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 그 피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회복 처치실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선수분들이 완벽한 경기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체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곳이네요. 그럼 저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사실 체력의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 직접 체험해 보실 것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해 볼 것입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해본 건데 선수분들은 저런 테스트를 거치는 게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저의 최대 산소 섭취량의 결과를 분석해 주실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험실 측정 총괄을 맡고 있는 이보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성인 여자들 기준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의 평균이 보통 20 중후반에서 30 중후반까지 나옵니다. 근데 좀 잘 뛰는 이제 성인 여자분들 같은 경우 40 초반대까지 나와요. 근데 솔빈 씨 오늘 측정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40 초반까지 나왔어요. 오, 역시 훈련의 성과가 있네요. 그런데 선수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또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솔빈 씨가 유산소 능력 측정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자, 이번에는 무산소 능력이 또 있습니다. 무산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박사님, 이건 뭐 하는 장비인가요? 네, 이 장비는 선수들의 무산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선수들이 30초 동안 본인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페달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산출되는 개인의 최고 파워 값과 그리고 그 파워를 30초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파워 지구력 값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선수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부상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수들의 동작을 분석해서 기술 향상을 지원하고 있는 김준현 박사입니다. 선수들의 동작을 면밀히 분석하려면 이 과학 기술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선수들의 동작을 포착해서 기록하고 데이터화하는 모든 과정이 과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동작을 포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희 전문 측정 장비인 적외선 카메라, 관성 센서를 통해서 이제 동작들을 수집을 하고 2차 가공 작업들을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선수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걸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체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관성 센서를 준비했어요. 관성 센서는 몸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그 부착된 위치를 저희가 바로 이제 뼈의 모양으로 나타나게끔 한 장비입니다. 한번 부착해 보실까요? 너무 좋습니다. 오, 따라 움직여요. 오! 박사님, 실제로 센서로 움직임을 분석해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그러면 이게 훈련에선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이렇게 동작으로 분석된 데이터들은 각도나 속도 등으로 선수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면 선수나 지도자분들이 이 숫자를 기반으로 선수들이 최적의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장착을 해보니까 은근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커도 붙이고 센서도 붙이고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런 센서들을 부착을 안 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개발되어 있는 AI 자세 추정을 이용을 해서 선수들에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이제 다 마스터한 건가요? 아니요, 중요한 훈련이 남았습니다. 아직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마지막 훈련을 맡아주실 박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태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리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프랑스 현지에 가서 영상을 좀 찍어왔거든요. 이런 영상을 토대로 선수들이 이런 VR 훈련을 통해서 실제 경기장에 있는 듯한 그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뇌파 장비들을 활용해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활용해서 미리 경기장에 가볼 수 있다면 우리 선수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박사님, 너무 설레서 지금 두근거려요. 얼른 가보시죠. 가보시죠. 우와, 진짜 같아요. 오, 주변은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실제 경기장은 이렇게 생겼군요. 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겠죠? 정말 실제 경기장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꼭 이 자리에 서서 결선에서 멋진 승부를 펼쳐줬으면 좋겠네요. 박사님, 이 VR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그럼 VR 말고 또 어떤 훈련이 있나요?
저희가 바이오 피드백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호흡 훈련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긴장이나 불안했을 때 활용을 하게 되면 심박수라든가 이런 마음이 편안한 이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런 호흡 훈련을 통해서 본인만의 호흡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정말 큰 효과가 될 훈련법이네요. 그럼 박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학 장비들을 활용해서 많은 종목 선수들이 이런 심리적 안정화를 위한 그런 지원을 있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할 계획입니다.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짧게나마 경험해 보았는데요. 선수들의 땀과 노력, 연구진의 열정, 과학기술의 힘이 이번 올림픽에서 커다란 감동과 결실로 맺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파이팅! 네, 스포츠 과학이 생각보다 더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네요. 솔미 씨 직접 다녀왔잖아요. 어땠어요? 진천 선수촌에 갔다 왔어요. 맞아요. 제가 제 운동 능력과 한계를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러닝 운동을 많이 즐기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좀 훈련법을 다시 짜보려고요. 그럼 이제 제가 다치지 않고 오래 즐길 수 있겠죠? 네, 이 스포츠 과학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선수들의 부상이나 컨디션에도 정말 크게 관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컨디션 회복을 위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산소 체인버, 공기압 슈트 등 첨단 회복 장비는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고농도 산소 공급을 통한 빠른 신체 회복을 돕는데요. 컨디션 회복과 함께 선수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 분야에도 스포츠 과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실제 경기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선수가 훈련에 임할 시 선수의 뇌혈류량, 호흡 등을 첨단 장비로 측정하여 불안 및 긴장도가 고점에 달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 이를 완화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훈련량만으로는 스포츠 종목별 절대적 우위를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욱 정밀화되고 고도화된 스포츠 과학이 경기력의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메달색을 바꿀 수 있는 기대감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영입니다. 솔미 씨, 이제 수영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수영하면 황선우 선수가 바로 떠오르죠.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황선우 선수가 선전하면서 주목을 끈 게 있었죠. 바로 로핑 영법인데요. 고 교수님, 혹시 로핑 영법이 무엇인가요? 네, 이 로핑 영법은 엇박자 영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 팔로 길게 리듬을 타는 것을 이 로핑 영법이라고 합니다. 오른팔과 왼팔의 박자가 달라서 엇박자 수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좌우 균형이 일정한 일반적인 자유형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유람선이라면 로핑 영법은 머리가 위로 살짝 뜬 상태로 수면 위를 재빠르게 가로지르는 모터보트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핑 영법은 머리보다 하체 다리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에 강한 킥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주로 미국의 수영 왕제 마이크 펠프스와 같은 단거리 선수들이 사용하는 영법입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체력이 좋은 장거리 선수들, 특히 미국의 KT 러데키 선수는 자신의 주종목인 1500m에서 이 로핑 용법으로 우승하면서 괴물 체력이라는 인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체육에서 이 로핑 용법을 사용하기에는 체력적인 소모가 심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영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으로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수영 속에는 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나요? 네, 먼저 수영은 물에 뜬 채 앞으로 나가는 행위인데요. 물에 뜨려면 기본적으로 부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자, 부력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도 불리는데 이 아르키메데스는 새로 제작된 왕관에서 수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밝히라는 명을 받습니다. 단 왕관을 녹여서는 안 되고요. 고민에 빠져 있는 이 아르키메데스는 물이 가득 담긴 탕에 몸을 담그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넘친 물의 양이 부피와 같음을 깨닫습니다. 물속의 물체는 중력과 부력을 동시에 받습니다. 물속에 잠긴 물체가 물로부터 받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 반대 방향을 위쪽으로 밀어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며 물속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증가합니다. 이렇듯 하나의 물체에 중력과 부력이 작용하면 물체는 더 큰
힘이 작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즉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부력보다 크면 물체는 물속에서 가라앉고 중력보다 부력이 크면 물체는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따라서 부력을 이용해서 물체를 띄우려면 무게는 가벼워야 하고 부피는 더 커져야겠죠. 즉 튜브나 구명조끼의 경우 무게는 가볍지만 공기를 가득 넣어서 부피가 커지므로 물에 쉽게 뜰 수 있는 그런 작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수영이랑 다르게 물에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부력이 다르다는 걸 정말 크게 느꼈어요. 저랑 체형이 비슷한, 부피가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저는 체지방으로 가득 찬 아주 말랑말랑한 탱탱볼 같은 몸매였고 친구는 근육으로 가득 찬 마치 골프공 같은 몸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같이 한 7, 8m 정도 수심으로 들어갔더니 저는 그대로 뜨고 친구는 가라앉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중력보다 부력이 컸던 양성부력 상태였던 거고 친구는 중력이 더 큰 음성부력 상태였던 거죠. 이렇게 물놀이, 특히나 수상 스포츠를 할 때는 부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영할 때 뜰 수는 있어요. 그런데 뜬 다음에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잘 불에 떴다면 그 다음에 앞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요.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는 원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수영 영법으로는 자유형, 접영, 탕형, 배영 등 여러 가지 영법이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손으로 팔로 물을 잡고 앞으로 추진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이죠. 과학적으로 해석하자면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물체도 같은 양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해준다. 즉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손바닥으로 벽을 치게 되면 힘의 양으로 벽이 손바닥을 친 거와 같이 손바닥이 아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과 같이 질량을 가진 물체는 밀어낸 만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생기는데요. 두 힘의 방향은 다르지만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수영을 할 때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팔 동작, 즉 스트로크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강한 킥이 필요한데요. 선수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선수들이 내는 추진력은 스트로크, 즉 팔에서 약 70%, 그리고 킥에서 약 30%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수영 경기를 보다 보면 반응 속도가 뭐 몇 초였다 이렇게도 측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수영 보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자명을 초반에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물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일까요? 작용 반작의 법칙으로 추진력을 얻더라도 빠른 속력을 유지하려면 몸의 형태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신체를 직성 형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명은 기존 영법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최소화한 것으로 수면 위보다 저항이 훨씬 적기 때문에 수영에서 스타트와 턴 때 자명 거리를 15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멀리뛰기에서 그 도약 각도처럼 물속에서 수영하는 동안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 못지않게 또 입수 각도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보는 가장 이상적인 입수 각도는 30에서 40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도보다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신체와 물 표면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저항이 생겨 속도가 저하됩니다. 반대로 입수 각도가 40도를 초과하게 되면 추진력이 물을 만나면서 약해지게 되고 특히 스트로크와 연결이 어려워 30도와 40도 이내에서 입수 각도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이 이 속도에 영향을 미치네요. 근데 저는 수영 경기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예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선수들이 결승 레인을 배치받거든요. 이게 내가 어느 레인에 배치받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많이 달라지나요? 수영 선수들의 예선 성적에 따라서 4레인, 5레인, 3레인, 6레인, 7레인, 1레인, 8레인 순서로 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도 저항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물은 사람이 움직일 때, 즉 수영을 할 때 파동이 생기고 이 파동은 선수들에게 추진하는 반대 방향의 저항을 주게 되는데요. 가장 가운데인 예선 성적이 1위인 4레인 선수부터 물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중앙 레인을 배정받은 선수는 양 옆에 있는 선수로부터 오는 물의 저항을 덜 받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영 경기에서 중앙 4번, 5번, 3번으로 레인이 유리한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선수가 어드밴테이지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림픽 결승 경기를 보시게 되면 주로 일반적으로 중반부 이상부터 V자 라인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렇네요. 제가 1위, 2위가 각자 4번, 5번 레인을 봤잖아요. 둘 다 중앙인데 1위한테 4번을 주는 이유를 나름 추측을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1등이 4번 레인을 차지해야지 오른팔을 크게 휘둘렀을 때 5번한테 좀 저항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5번보다 4번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봤는데 혹시 어떤가요? 뭐 그런 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에서는 중간에 설치된 레인이 굉장히 특수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을 최소화하기도 하지만 사실 선수들에 따라서 일부러 예선 성적을 조금 2위나 3위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선수가 양옆에 서도록 해서 오히려 경기를 진행하는 중간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본선에서 좋은 경기를 만들어내려면 예선 성적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제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영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펜싱 강국이기도 한데요. 펜싱이 검을 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안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 과학의 힘을 빌리고 있다고요? 실제로 펜싱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계기도 18세기 말 프랑스인 라 보에시레르가 검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고안하면서부터인데요. 그 결과 펜싱은 육상, 수영, 레슬링 등과 함께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의 최초 9개 정식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국제 펜싱 연맹은 펜싱의 복장과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펜싱복의 소재는 방탄복의 소재인 케블라 섬유를 사용하거나 그것과 비슷한 섬유로 제작하게 된 규격이 있는데요. 어떤 소재로 만들어도 펜싱복은 어느 지점에서든 1600뉴턴의 힘, 즉 무게로 환산하면 163.3kg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와. 예. 근데 이 선수들이 쓰는 마스크를 보면 그물망처럼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있더라고요. 이 구멍들도 규격에 맞춰서 제작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 펜싱 연맹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스크인데요. 이 마스크는 강도뿐만 아니라 탄성 그리고 부식에도 강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하는 강철의 화학 성분 그리고 강도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사용되는 철은 스테인레스 강이고요. 마스크에서 얼굴을 가리는 그물코는 구멍의 크기 최대 2.1mm 그리고 철선의 굵기는 최소 지름 1mm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스테인레스 강 철로 되어 있는 마스크는 짜임새가 굉장히 조밀해서 칼끝이 만약에 부러지더라도 그 그물을 뚫을 수 없게끔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크의 소재로 쓰이는 스테인리스 강이 말 그대로 스테인리스, 녹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물질이거든요. 일반 철에 크롬을 한 12%가량 함유를 시킨 물질인데 보통 우주 항공 쪽 그쪽에 로켓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써요. 그만큼이나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검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실제로 경기를 하다가 펜싱검이 부러질 수도 있을까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선 이 검의 소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펜싱검은 가벼우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펜싱복과 마스크를 뚫을 정도로는 또 강해서는 안 되겠죠. 네, 제가 휘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휘지만서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소재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한 소재가 바로 머레이진 강입니다. 사실 이 소재는 미국이 우주 개발을 위해서 개발되었는 강철인데요. 이 머레이진 강의 또 다른 특징이 섭씨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강도가 유지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한 로켓의 외장재와 제트 엔진 부품으로 사용되는 고급 소재이기도 합니다. 탄소 강철과 달리 부러지지 않고 부드러운 그런 강철인 게 특징이죠. 펜싱 검의 그 속도,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또 최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펜싱에는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플레레, 에페, 그리고 사브르 이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종목의 차이는 있지만 검과 펜싱복에 붙어 있는 이 센서를 이용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불이 과거에 들어오더라고요. 센서가 일정 압력을 이상 감지하게 되면 득점으로 인정하면서 불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불을 밝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러한 센서들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철이나 이런 기차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전선을 몸에 달고 이렇게 시합을 했었는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펜싱 경기에서 이 전선이 있었던 것을 무선으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된 이후로 조금 더 선수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리우 올림픽에서부터는 0.01초까지 계측이 가능한 초시계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사실 1초 단위로만 계측 가능한 초시계가 사용됐었습니다. 이런 초시계들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있었던 최대 오심 중에 하나인 신아람 선수의 1초 오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신아람 선수는 여자 에페에 출전해서 준결승에서 독일 선수에게 마지막 1초를 남기고 아쉽게 패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펜싱이 정말 첨단 과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스포츠였는데요. 이런 사실을 저희가 알고 보면 올림픽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올림픽 상식은 뭐가 있을까요? 근대 올림픽의 시작인 1896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올림픽 포스터는 개최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담겨 있습니다. 올림픽 역사의 포스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대회 때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포스터는 각각의 상징 요소들이 숨어 있는데요. 민족, 생활, 자연, 역사, 예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민족 상징 요소입니다. 올림픽 포스터에서 주로 개최국의 국기나 원주민기, 국가 명칭, 국가적인 상징물, 휘장을 모티브로 한 상징 이미지가 포함된 포스터가 여기에 속합니다. 1920년 제7회 벨기에 안트베르펜 올림픽 포스터에는 국기와 벨기에 국화인 아잘레아가 포함되어 있고 1984년 제23회 미국 로스안젤레스 올림픽 포스터에도 미국 국기의 별과 색상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상징 요소입니다. 생활 상징은 의식주를 대표하는 삶과 관련된 개념으로 삶 속에 녹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놀이와 교육 등의 풍속적인 성격의 직감물 등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올림픽 포스터가 1988년 서울 올림픽 포스터입니다. 오륜마크는 중심에서 사방으로, 사방에서 중심으로 응집과 발산의 중의적인 느낌을 주며 하늘천, 땅지, 사람, 인의 세 가지 요소가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되는 철학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오륜마크와 성화봉송 주자의 사진을 결합하여 서울 올림픽의 기본 이념인 화학과 전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상징 요소입니다. 자연 상징 요소는 말 그대로 자연 환경과 관계된 개념으로 천혜의 우수한 산, 언덕, 바다, 강 등 자연 환경과 건축물, 경기장 등 인공 및 자연 경관, 자연 자원, 동식물 등이 해당합니다. 1900년 제2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 포스터의 에펠탑과 2008년 제29회 중국 베이징 올림픽 포스터의 자금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 역사 상징 요소입니다. 역사 상징 요소는 개최국의 역사와 전통을 표출하는 유물, 유적지, 사찰, 전통 민가, 마을 유명 문화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나 사건, 전설 및 설화 등을 말합니다. 1952년 제15회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 포스터는 1921년부터 1931년 10년 동안 14번의 세계 기록을 보유한 핀란드의 국민적 영웅 마라톤 선수 파보 누르미를 형상화하였으며 1960년 제17회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 포스터는 로마 건국 신화를 상징하는 카피톨리나 늑대상이 표현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예술 상징 요소입니다. 예술 상징은 주로 개최국 지명의 유래 및 전설과 축제, 공연, 전시 및 박람회 언어 등을 모티브로 한 상징 이미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제27회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올림픽 포스터에 포함된 구메랑은 호주 원지민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며 도형의 뒤로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도
부메랑을 던지는 원주민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포스터는 디자인과 예술의 나라답게 에르메스 깔의 스카프 디자이너 위고 카토니가 2000시간, 약 6개월 동안 100% 수작업을 통해 전례 없는 수준의 정밀함으로 포스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포스터 왼쪽은 하계올림픽, 오른쪽은 패럴림픽을 나타내어 두 그림을 합쳐야 완성된 포스터가 되며 2024년 파리올림픽이 추구하는 평등이 포스터의 구조에 녹아 있습니다. 나폴레옹을 비롯한 프랑스의 전쟁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앵발리드도 포스터에 등장하는데 실제 앵발리드 돔 상부의 십자가가 포스터에 빠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종교적 의미를 배제한 평등과 화합을 추구하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올림픽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개최국의 과학기술, 문화, 예술 등의 총체적 역량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개최국은 고유한 문화적, 상징적 이미지 표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올림픽 포스터는 대중에게 중요한 시각적 정보 전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훈련 과학화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AI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메달색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올림픽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최첨단 기술들, 김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텔이 개발한 3D AT 기술은 인텔 내 올림픽 기술 그룹에 의해서 몇 년 전 개발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수많은 스포츠 종목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모델링과 카메라를 사용한 3D AT는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는 운동선수의 동작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미식축구 선수들은 훈련할 때 3D AT를 활용해 40야드 달리기를 분석하고 선수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또한 코스에 따라 주자가 라인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가속도와 속도 등 데이터를 카메라로 찍는 방식인데요. 해당 데이터로 각 선수의 개인화된 골격 모델이 구성되고 다음 스프린트를 하기 전에 트레이너에게 전달해 보다 과학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AI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식단 설계부터 다이어트 계획, 거기에 건강 관리까지 정말 많은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다면서요? AI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의 식단과 영양을 계획하는 데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선임 영양사는 인공지능 기반 앱으로 300명이 넘는 선수들의 식사 계획을 설계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AI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 스포츠 구단들에 속한 37명의 다른 영양사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양사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AI가 학습해서 접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AI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완전히 차별화되고 개인에게 맞춤형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선수들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도 이 AI 기반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 비전과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은 골프와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에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축구 클럽인 리버풀 FC는 구글사나 AI 개발기업 딥마인드와 협력해서 전술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수 부상을 막기 위해서 AI 기반의 존 7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실제로 선수 부상이 전년 대비해서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4D 모션 스포츠의 동작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피로를 추적하여 하루 중 선수의 각속도가 낮아지고 점프 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연습해서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수들이 더 오래 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첨단 과학 기술, 올림픽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과학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과학이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양자 과학기술 발전과 대덕 퀀텀 플랫폼 조성을 위해 글로벌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델라, 카이스트와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전광역시를 글로벌 양자 산업 생태계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퀀델라의 기술력과 산업화 역량, 카이스트가 보유한 우수한 인력,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국내 양자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량이 하나로 뭉쳐져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길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실종, 감금되거나 잠적한 피해자의 위치를 1시간 만에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긴급구조용 3차원 복합 위치 측정 기술인데요. 통신 3사 기지국 정보와 피해자 핸드폰의 기압 센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중 신호를 활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수직 3m 범위로 특정하는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개발된 기술로 정확도를 기존의 4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경찰청과 함께 기술 실증 단계에 있는데요. 부디 범죄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올림픽은 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스포츠 과학과 함께 우리 선수들이 더 이상 부상 소식 없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쭉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 공감합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 시청자들에게 올림픽에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선정해서 치유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 교수님 어떠셨어요?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 특히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한 스포츠를 즐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